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피해자라고 하는 것과 피해자 등이라고 나눠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피해자 등은 피해자의 가족 등 그런 상황들, 그런 그 피해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피해자에 준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호조치 및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은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금지될 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원과 사진 등을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 이미 성폭력 처벌법 등에서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알 권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공판 절차 등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이 가능해집니다. 역시 성폭력 처벌법, 아동 학대 처벌법에 이미 있는 제도를 스토킹 처벌법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잠정 조치, 긴급 응급 조치 취소 등 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권을 명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이게 아마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수완박 국면에서의 그거가 정확하게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 같은데요. 잠정 조치를 취소, 변경, 연장하는 절차에는 검사의 청구권만 인정돼서 과거하고 달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송치되기 전 단계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이미 발령된 잠정조치의 취소, 변경,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정조치와 긴급 응급조치, 취소, 변경, 연장 시의 통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긴급 응급 조치 시에는 통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접근금지 명령이 부과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취소, 변경, 연장 시에는 별도의 통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그런 잠정 조치가 계속되고 있구나라고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중단됐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어제 국감에 잠깐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당초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까지 명시돼서 본인에게 통지가 되니까 언제까지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중간에 변경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조항이 없었던 겁니다. 그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역시 스토킹 행위자에도 내용 및 불복 방법을 고지하도록 해서 방어권 보장에도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정조치 위반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잠정조치 불이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징역 1년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의 상한이 법정형의 징역 2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법정형 3년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이 2년일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만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가 가능한데, 근데 이 지금 스토킹 범죄에서의 그런 어떤 이 범인 체포는 단순하게 사법작용으로서의 죄를 묻는 것도 있지만 범죄를 더 이상의 범죄를 막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발견해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경찰이 잠정조치 위반의 현장에 신고받고 출동하더라도 범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만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현행범 체포는 가능한데 그런 상황이 있다가 잠시 떴다. 그럼 이제 현행범 체포가 안 되거든요.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의 판단으로 영장 없이 긴급 체포 등의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서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작아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큰 차이라고 저희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현재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가 과태료에
불가합니다. 응급조치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범죄 억제 여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대신에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이 동시에 개정하는 전자장치 부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 게 앞에 저희가 했었던 것들이 이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고 이 부분은 그거를 실무에서 구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법률이니까 제가 쭉쭉쭉쭉 좀 빨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6장을 신설해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 및 방법 등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그 배포해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수적인 어떤 절차에 관한 겁니다. 28번으로 할까요? 그리고 자료에 대한 제공에 대한 특칙을 마련했는데요. 위치 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법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수신한 위치 정보 등을 관할 경찰 관사의 장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잠정 조치 위반 시 경찰의 경보가 발생하게 하고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결국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 시스템상 자동으로 송신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에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주신 의견을 경청할 겁니다. 좋은 의견을 계속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좀 더 좋은 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1월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연내에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성실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통해서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를 법에 반영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신당역 스토킹 사건을 비롯해서 스토킹 범죄로 희생되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냥 하죠. 뭐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고 시간 없으신데. 예. 뉴스원의 박주평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잠정 조치 신설을 전자발찌 부착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호부터 4호까지 잠정 조치는 이미 그 전자발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잠정 조치는 그 신설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고. 그거는 있는데요. 지금 뭐냐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예, 위치 추적. 예.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동의할 경우에 지정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오는지 여부를 이제 피해자가 스스로 알게 되는 구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추적할 수는 없어요. 잠정 조치로서. 근데 그 조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잠정 조치가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이거를 뭐 신설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좀 추가하게 되는 건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잠정조치 종류를 늘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일경제 안정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자발찌 이제 착용이 가해자 쪽에다가 부착되는 건 새로 만드시는 거죠? 피해자에게만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전자발찌가 아니라 이건 잠정 조치니까 그 수사 진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잠정 조치이기 때문에 전자발찌까지는 아니고 이 기기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를 심는 방식입니다. 그럼 손목에다가 착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휴대폰? 윤원기 형사법제과장이 대신 답하겠습니다. 형사법제과장입니다. 이번에 잠정 조치가 4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잠정 조치 유형으로 수사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발목에 차는 전자발찌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우리가 성범죄자의 경우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같은 종류의 발찌가 부착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가요?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법 시행 이후에 어떤 기기나 그런 발전 단계에 따라서 종류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정 단계니까 그 정도까지 할지라도 아직 조금 그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이제 아직 감정조치, 말씀하셨듯이 감정조치이기 때문에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 발주를 부탁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고, 인권 침해 소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성취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등에 이제 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야겠다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먼저 하고 부족하면 해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신고만 하면 붙이겠다는 취지는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이 나고 사법적 판단을 거쳐서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도를 저희가 들여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일단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특징은 일단 한번 이렇게 신고된 이후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굉장히 특정되는 상황이고, 어떤 행동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유형이 굉장히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재범률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집착에 따른 비정상적인 집착에 따른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접근을 막는 것이 2차 범죄를 막는 가장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유형에서 그런 위험이 큰 사람에 한해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런 기기를 부착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여기로 인해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그 위험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본 건데, 당초에 우리 원래 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고 한 이유가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식의 고려였을 겁니다만, 지금 단계는 지금 이제 사회적 우려라든가 현재 1년 동안 운용해오면서 어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점점 진화해가는 과정을 볼 때 이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부연 설명 드리자면 이게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인 건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영장유예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잠정 조치에 유치장이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예 가두는 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가벼운 처분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일 이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위치 추적 관제센터의 그 관제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무래도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그 위치 추적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체계에서 이게 소화가 가능한 수준인지 듣고 싶습니다. 위추적 관제센터의 인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려갈 갈 건데요. 다만 이제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시스템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수기로 보고 이런 구도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 법이 일단 시행되면, 게다가 시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원도 증원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스템 잘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김근식 출소 이전에도 위치적 센터를 좀 가보면요, 시스템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현대화돼 있고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어야 돼.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구도입니다. 범죄방송 국장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에 보시면 위치적 관제센터에서 수신된 수신 자료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경찰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는 구체적인 방식을 협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신 자료를 등록된 전자로 부착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즉시 보내게 되면 관제 상황도 경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업무량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 범죄 예방의 일반적인 전자발찌 업무하고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양이 아주 많이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스토킹 범죄는 조금 일반적인 범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대부분의 경우 그게 아니면 모욕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직접 고소해서 그 당부를 다퉈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누구랑 굉장히 무슨 안 좋은 관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걸 피해자가 나서서 내가 이거 맞다 아니다라는 거 다퉈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걸로 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거 자체가 본인의 명예라든가 본인의 어떤 인격을 파탄하는 이적인 가해를 스스로 초래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저희 말하는 이런 요건만 되게 되면 이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게 완전히 불법적인 거다라는 인식 자체가 그게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범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차이가 대단히 첫째 예방적 효과가 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지인 능욕방 같은 경우 사실 그런 식의 사이버 불링이 요즘에는 개인한테 너 어떻다 이런 거보다는 이 사람 말 제외한 나머지 사람 주위에다가 이상을 확 뿌려버리는 것이 사실 더 심각한 스토킹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 자체로는 그 뿌리는 행위에서의 내용 콘텐츠 자체가 무슨 허위성, 명예훼손성, 음란물성 이런 요건을 다 구비해야만 범죄가 되고 그렇다면 그걸 하나하나 입증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말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해외 사례도 최근에는 이런 것을 범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선진국의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KBS 김민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주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대상자가 당정조치 대상자에 한정되는 건지 혹시 뭐 피해자가 원할 경우 긴급하게 부착할 수 있는 건지 그 연관을 근데 이제 위치 추적을 아까 배경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관의 결정 없이 가는 방식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는 법관의 결정을 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저희가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는 말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잠정 수치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법관이 재량으로 판단을 하고 하는 건지. 그동안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잠정 조치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도 그것도 법관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나를 더 조항을 할 수 있는 요건 하나 더 늘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정 조치를 청구할 때 그 경중을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데 법관의 판단이죠. 이게 범죄의 정도 그리고 이게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실제로 위해가 여부가 있는지 지금 대부분의 영장 판단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인지 그거를 뭐 이렇게 점수 매기듯이 할 수는 없거든요. 더 없으시면 마칠까요? 고생하셨습니다.